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무악산. 마치 학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듯하다라는 뜻으로 이 마산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인파가 매년 찾고 있고요. 그런데 9년 전 끔찍한 살인사건이 여기서 발생하면서 무악산은 공포의 장소가 되고 말아요. 한동안 등산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정말 산에는 적막만 감돌았죠. 사건이 발생한 건 2015년 10월 28일. 그날 아침 11시쯤 51세의 여성 A씨는 평소 좋아하는 등산을 하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무악산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선택한 등산로는 원계마을 진입로로 올라가는 코스였는데 대략 2시간 정도가 걸리는 코스입니다.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산에 올랐고 오후 1시쯤 정상에 올라서 사과를 먹고 있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남편에게 남겼죠.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를 게 없는 하루였지만 그게 아내에게서 온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미 A씨가 하산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상하게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죠. 언제 와? 어디야? 문자 보면 전화 좀 줘. 이 사람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감감무소식. 남편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기다리다가 밤 9시 다급하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50대 여성이 아직 산에서 귀가를 안 했답니다. 이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은 즉시 무악산 수색을 시작합니다. 혹여라도 등산 중에 사고가 났다면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을지 모르는 급한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거였어요. 밤 9시가 넘은 그 시간에 산은요, 그야말로 짙은 어둠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경찰도 이거 무리하게 수색을 했다간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색은 중단되었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시작되죠.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수색이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한 경찰이 여기 좀 수상한 게 있습니다. 위치가 정상 근처인 시루봉 인근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엉성하게 덮여져 있는 나뭇잎과 흙더미, 또 최근에 파헤친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한 구의 시신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봤을 때도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이게 단순한 사고사가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선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여실히 있었습니다. 또 머리 뒤쪽은 둔기에 가격당했고요. 목이 졸린 흔적도 있어요. 게다가 그녀의 하의까지도 벗겨져 있었고요. 경찰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인이 그녀를 습격했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즉각 범인 색출이 시작되었죠.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이런 산에서 발생을 한 사고고 또 여기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무악산에는 수많은 능선과 계곡이 있는데 그만큼 등산로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요. 물론 산 입구와 곳곳에 약 한 50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산의 그 규모에 비해선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즉 곳곳에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건 현장 또한 CCTV가 없었고요. 심지어 이 피해자가 등반한 그 등산로에도요. 오직 그 입구, 그러니까 시작과 끝점에만 CCTV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2개의 영상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CCTV를 열어보니 정상에 오른 피해자 A씨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녀 외에 다른 등산객들도 몇 명 포착이 돼요. 하지만 범인으로 특정 지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경찰이 목격자를 수소문하는데 제 아무리 넓은 산이라 해도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을까? 근데 또 마침 이 사건이 수요일 날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산객이 평소보다 현저히 적었던 날이죠.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천만다행으로 정상 인근에서 희미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라는 2명의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소리만 들었을 뿐 정확히 어떤 사람을 본 거냐 이건 기억해내지 못했죠. 이때 경찰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최면 수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먹혔어요. 극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해요. 검은 계통 옷을 입은 40, 50대의 남성. 겨우 최면으로 이걸 알아냈지만 사실 이게 용의자를 특정하기엔 너무도 좀 두루뭉술한 묘사잖아요. 그래서 결국 경찰은 목격자를 특정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현장에서 찾은 피해자의 유류품 또 시신에 남아있는 DNA 정밀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에서도 유의미한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도 다 A씨 것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경찰이 주목한 건 피해자의 핸드폰인데요. 사실 현장에서 그녀의 소지품 중 유일하게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지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를 추적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였죠. 곧바로 위치 추적을 시작해 봤더니 사건 당일 오후 2시 25분에 이 범행 장소에서 18km 떨어진 인근에서 시그널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핸드폰은 꺼졌어요. 범인이 핸드폰을 거기에 버린 것 같죠. 그래도 여기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CCTV 또는 목격자 수색을 진행하면 그 근처를 지나던 용의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은 신호 반경이 최대 5km다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이 정확히 어디에서 핸드폰을 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거죠. 이마저도 지금 실패로 돌아가는데 사건 발생 5일 차인 11월 2일 성과가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전담 수사본부도 따로 설치했고요. 1,000만 원의 현상 수배도 내걸었죠. 근데 하늘이 돕질 않는 건지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경찰 또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했어요. 이게 등산 중에 벌어진 사건이긴 했지만 혹시 원한을 가진 면식범이 산까지 쫓아간 건 아닌지 이것도 염두를 했고 또 묻지마 범행도 고려하면서 다 접근을 합니다. 동시에 무악산 인근에 거주 중인 전과자, 정신질환자, 심지어는 독거 남성까지 죄다 조사 대상에 올리게 됩니다. 이게 성폭행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A씨의 지인들까지 그렇게 총 추려낸 사람들이 4,000명이 넘어요. 살해 동기가 있는지 알리바이는 어떤지 다 조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무악산 등산로 중에서 가장 인적이 드문 코스입니다. 오르는 내내 CCTV가 없어서 완벽한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무악산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왔죠. 거기에 평일 오전 등산객이 정말 없어요. 그걸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럼 대체 범인이 누구냐고요. 그 정체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이 떠올랐지만 수사는 100일째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간의 관심도 점점 사그라들죠. 경찰들은 지쳐가죠. 수사본부의 해체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6개월 차에 접어든 2016년 4월 경찰이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DNA 재감정을 의뢰합니다. 대신에 이번엔 국가수가 아니라 대검찰청 소속의 과학수사과에 감정을 의뢰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전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감정 결과에서 이번엔 타인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정확히는 죽은 피해자의 등산 장갑에서 범인의 땀이 검출된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나온 결정적인 증거였고요. 과학수사과는 즉시 DNA 추출했고 경찰은 이 결과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합니다. 그러자 99% 일치, 용의자가 바로 특정되게 됐죠. 그는 바로 47살의 정씨.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대구 구치소에 수감 중이더라고요.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 그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 후인 2016년 1월에 절도 혐의로 1년 4개월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사건 발생한 후에 감옥에 갇힌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경찰은 모든 수감자의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돼요. 사실 정 씨는 1999년에도 이미 성폭력 범죄로 인해 7년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어요. 근데 1999년이었잖아요. 그때는 DNA 기술도 없었고 또 법률도 없어서 정 씨의 그 DNA 정보가 미처 저장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다행히 2016년에 체포됐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수집하게 되면서 결국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정 씨라는 사람이 앞서 지금 6개월간 계속 힘겹게 경찰 조사를 하던 와중에 단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DNA 증거가 없었다면, 땀에서 나온 그 DNA 없었다면 이 사건 그대로 미제로 남았을지 몰라요. DNA 통해서 사건 발생 189일 만에 정 씨가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잔혹한 진실도 함께 드러났죠. 원래 정 씨는요, 경상남도 거제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 3일에 구직을 하려고 마산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어시장 기웃거리면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취업 실패에 정 씨가 점점 지쳐갔고, 그러던 10월 28일, 마산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정 씨가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할 겸 무악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산 여중 인근의 등산로를 통해서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지극히 평범한 힐링 산행이었어요. 자기도 스트레스 풀러간 거니까. 새소리 듣고 공기도 좋고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지는 듯 했죠? 그런데 문득 정상에 도착해서 A씨를 우연히 마주한 순간 그는 갑자기 성욕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A씨를 뒤따르기 시작해요. 피해자는 정상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왔던 그 원계마을 방향으로 하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 씨가 조용히 그녀를 뒤따라갔어요. 무려 1.8km를 따라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인적이 드문 육부 능선에 다다르자 정 씨는 그녀를 덮쳤습니다. 성폭행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정 씨 생각보다 이 A씨의 저항이 거센 겁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여기에 화가 난 정 씨는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막 구타했고 끝내 목을 조르게 돼요. 근데 이때 피해자가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 사실상 이 충격으로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범인 정 씨는 피해자가 이제 사망한 걸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를 더 깊은 풀숲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하의를 벗기던 순간 이상함을 눈치채요. A씨가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겁니다. 범인은 당황했고 대충 옆에 보이는 나뭇잎 흙, 시신을 가린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진술을 한 정 씨는 나는 애초부터 힐링 산행을 간 거고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그저 당황해서 도망쳤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 씨가 보인 행적은 경찰이 추적 다 따돌렸고 또 결코 잡히지 않기 위해서 꽤 치밀하게 행동한 듯해요. 정 씨가 시신을 숨기고 도망가기 직전 번뜩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 이거 두고 가면 위치 추적 당할 텐데? 그래서 다시 A씨 핸드폰 찾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동시에 자기 핸드폰은 완전히 훼손한 후에 숲속에 버렸고요. 다 위치 추적 피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정 씨는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다른 경로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피해자 뒤를 쫓아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통해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그는 그 정상에 있는 유일한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건 현장과 다른 방향인 마산 여중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행동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계략이 먹혔어요. 수사 당시에 CCTV 다 봤잖아요. 정 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마산 여중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원계마을 쪽으로 오르락내리락한 그 등산객만 수사 대상에 올린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사람이 이전에도 정상에 있었고 또 정상에 있었다.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이렇게 수사에서 놓친 점이 있다는 게 좀 아쉽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정 씨는 곧장 피해자의 핸드폰 부순 후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산을 떠나서 창녕과 양산을 떠돌아 다녔어요. 그렇게 3개월간 도피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자기도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절도를 하게 됐고 이게 발각되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범죄로 인해 살인사건의 발목이 잡힌 게 되겠죠. 2016년 10월 창원지방법원은 범인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을 봤을 때는요, 애초 그가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랬다면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요. 즉 그 말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악산에 올랐을 때부터 그 끓는 성욕을 참지 못해서 저 매진산에서 범죄를 저질러야지라고 마음먹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피해자 핸드폰 가져간 정황에 정상에서 방향을 튼 정황까지 우발이라는 표현은 좀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정 씨는 이게 과다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은 동일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악산 등산객 살인사건, 이 사건은 경찰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DNA 재검사를 하면서 결국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시에 CCTV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난항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산에서 이렇게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좀 깨우쳐준 사건이기도 해요. 물론 그 산 곳곳에 CCTV를 다 설치하는 건 지역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걸 교묘히 활용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생각나요. 2022년에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3년에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모두 범인들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국내 사건을 업로드하다 보면 가장 자주 보게 되는 댓글이 어떻게 이렇게 형이 낮을 수 있냐, 저러고도 판사냐 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기징역형으로 마무리되었네요. 잔혹한 범죄자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소 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0년 남양주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73세 남편 박 씨 그리고 69세 아내 이 씨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되어서 자식을 다 독립시키고 좀 한적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완공된 지 1년도 안 된 신식 아파트였고요. 그러다 보니 보안시설도 최신이었죠. 두 사람은 전망이 좋은 14층에 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차단기를 통과해야만 지하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사람들이 걸어서 단지 내로 들어오려고 해도 내부로 사실 들어오려면 여러분의 집들처럼 출입카드나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곳곳에는 CCTV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었죠. 박 씨와 이 씨 두 사람은 노후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간 모은 재산으로 소일거리 삼아서 주식 투자를 해왔고요. 거기서 번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남편 박 씨는요, 아침 7시쯤에 골프 약속 때문에 먼저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아내 이 씨도 자주 가는 경로당에 동지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옹심이를 만들어 먹기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나가고 나서 외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8시 서울에 살고 있는 지인과 약 18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주식 투자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골프 모임 이후에 지인들과 간단하게 식사와 술을 조금 마시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쩐지 집안이 조용합니다. 여태 전화 한 통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었던 이 부분을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을 불러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요. 남편은 결국 아내가 잠시 외출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러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본 광경은 노부부의 평온했던 삶의 꿈을 산산조각 내게 합니다. 안방의 침대에는 아내 이씨가 얼굴과 목에 10차례 넘게 흉기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처참한 모습에 남편은 경악했고 울부짖으며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은 경동맥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하고 있는 범인과 이 씨가 사투를 벌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씨 아내의 양손에는 방어를 했던 흔적이 11군데나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사건 당일 오전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고 8시에서 8시 18분까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망한 거였죠. 다행히 성폭행이나 다른 가학행위를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지인과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죠. 참석하기로 했던 경로당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8시부터 12시 사이를 범행 추정 시간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대범하게도 피해자의 집에 있던 부엌칼이었습니다. 이 외에 피해자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다만 집안에 있던 물컵 같은 이런 식기에서 6명의 것으로 보이는 DNA 일부 그리고 신발장 거울에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6명의 DNA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하나씩 대조를 했죠. 하지만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지문 이것 또한 1년 전 이삿날 일했던 이삿짐 센터 직원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 씨를 살해하고 나서 이 집안에 남겨둔 흔적은 사실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화장실 슬리퍼 자국이었는데요. 이게 이 씨 집에서, 이 씨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화장실 슬리퍼 자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슬리퍼가 바닥에 혈흔이 조금 묻은 채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이 씨 화장실 원래 있던 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 누군가 살인 현장에 이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러면서 살인 후에 피가 묻었고 이후 자신은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신발은 다시 원위치에 두고 간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 주목할 것은 범인이 작은 방에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침대 위에 고가의 명품 시계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던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금품을 노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사라진 물건이 없었어요. 집안에 있던 금품도 그대로 있고 시계도 그대로 있고 즉 침대 위의 시계는 마치 범인이 금품을 노리고 왔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중요한 건 범인을 추정해야 합니다. 누가 이곳에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사건 현장 현관과 창문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쩌면 면식범,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안방에 있는 이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태연하게 화장실로 돌아가서 범행 때 묻은 피나 흔적을 씻은 뒤에 가지런히 슬리퍼를 벗어두고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민 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 없어. 면식범이야. 게다가 여기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로운 아파트. 드나드는 사람도 별로 없어. 게다가 신식 아파트니까 보안장치 잘 돼 있어. 출입기록 CCTV만 뒤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누가 보기에도 범인이 이 단지를 손쉽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척이 없었죠. 그 이유가요.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 등에 찍힌 188명을 대상으로 당일의 행적을 모두 조사했지만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집으로 들어간 거야? 방법조차 알 수가 없었죠. 당시 이 씨의 집에는 사진처럼 최신식 보안장치인 월패드라는 게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보안만 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전자기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집 밖에서도 집안일을 볼 수가 있고 가스나 보일러 킬 수 있고 그런 약간 최신 기술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집 안에 있을 때 누군가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그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면식범이 이 씨를 보러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다면 녹화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날 초인종을 누른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 또한 여기선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집에 왔던 사람은 남편 박 씨 기록 외에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인위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흔적도 없었죠. 어라? 이게 경찰이 처음 추측을 한 대로 면식범이 들어온 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노크를 해서 들어와서는 이 씨를 살해한 게 아닐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식범이 살해를 했다면 이유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두 부부는 특별히 누구에게 원한 살 일이 없었고 게다가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일도 없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 또한 깨끗했어요. 혹시 몰라서 이 사건 당일 자식들과 가족들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다들 정당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 한 명. 혹시 남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하고는 늦은 밤 돌아와서 시신을 발견한 것처럼 꾸민 것은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들어가고 나간 건 사실 모두 CCTV를 통해서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기록을 통해 그때 골프장에 간 것도 확인됐고 식사를 했던 식당의 CCTV에서도 남편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즉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혹시 외부에서 들어온 범인이 미리 집안에 들어와 있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미리 이 집에 들어온 흔적은 남아야 하죠. 그래서 경찰이 사건 일주일 전 CCTV를 다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서 숨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요, 가족이 아닌 다른 면식범이 가족들도 모르는 어떤 원한으로 인해서 사건 당일에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노크를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기록도 안 남고 CCTV도 안 보이고 사실 다소 좀 꼬여있긴 하지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걸리지 않고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다늘 어떻게 현장을 빠져나왔을까요? 남양주의 이 아파트는 사실 보안이 철저했던 만큼 외부인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가 만약에 계단을 이용했다라고 해도 아파트를 빠져나가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1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단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특별한 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아예 생각을 전환해서 혹시 여기가 새 아파트니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어떤 집을 통하거나 옥상을 통해서 진입을 해가지고 14층 피해자의 집으로 몰래 내려온 건 아니겠느냐? 이 가능성 또한 경찰이 조사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2층과 3층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옥상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냐?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요, 경찰은 아예 이 당시에 입주해 있던, 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48세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신발장과 화장실, 의류까지 혈액 반응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나마 이 이웃들 중에 아파트 옥상에서 이 씨와 고추를 말리는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약간 원한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을 겪은 이웃 한 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집의 거실 카펫을 압수해서 조사했고, 왜냐하면 뭐 혈흔의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게 되는데 역시나 특별한 범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 모를 어떤 청부살인의 가능성? 누군가 킬러를 보내서 그녀를 살해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이 없어요. 청부살인업자라면 이 집에 이 남양주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이런 초면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들어왔다가, 게다가 이 씨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줬을 리 또한 만무하죠. CCTV 한 컷도 없을 리 또한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생각을 펼쳐나가면 펼쳐나갈수록 더욱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경찰은 필사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괴담까지 돌게 됐냐면, 주민들 사이에 이 아파트에 지하실에 몰래 숨어 사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숨어 살다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괴담이 들리게 됩니다. 경찰로서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이 괴소문의 근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연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냐? 이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살인사건은 2016년 1월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이후에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장기미제 수사팀을 통해 사건이 다시 재조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범인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분석 내용이 나오는데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범인이 식기에도 식기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흔적도 있었고 한 것으로 봐서 화장실과 부엌을 들어갔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신발과 식칼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범인은 분명 피해자와 가깝거나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익숙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시나요? 죽은 이 씨의 손에 방어흔이 11개나 발견된 것은 범인이 이 70대 노인이었던 이 씨를 쉽게 제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오히려 싸움이 난 거였죠. 즉 이거를 통해서 범인은 노약자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CCTV나 다른 곳에서 출입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파트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주민이거나 아파트를 관리하는 인물 또는 배달업체 직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게다가 신발까지 가지런히 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어쩌면 장기간에 걸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저 단순하고 금방 해결될 줄만 알았던 살인사건이 범행의 동기도, 범행의 방법도, 탈출 경로,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 남양주 밀실살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인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평생을 함께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그런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던 박씨, 그의 가슴앓이를 우리가 좀 더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0년 남양주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73세 남편 박씨 그리고 69세의 아내 이씨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되어서 자식을 다 독립시키고 좀 한적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완공된 지 1년도 안 된 신식 아파트였고요. 그러다 보니 보안시설도 최신이었죠. 두 사람은 전망이 좋은 14층에 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차단기를 통과해야만 지하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사람들이 걸어서 단지 내로 들어오려고 해도 내부로 사실 들어오려면 여러분의 집들처럼 출입카드나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곳곳에는 CCTV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었죠. 박 씨와 이 씨 두 사람은 노후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간 모은 재산으로 소일거리 삼아서 주식 투자를 해왔고요. 거기서 번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남편 박 씨는요, 아침 7시쯤에 골프 약속 때문에 먼저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아내 이 씨도 자주 가는 경로당에 동지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옹심이를 만들어 먹기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나가고 나서 외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8시 서울에 살고 있는 지인과 약 18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주식 투자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골프 모임 이후에 지인들과 간단하게 식사와 술을 조금 마시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쩐지 집안이 조용합니다. 여태 전화 한 통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었던 이 부분을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을 불러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요. 남편은 결국 아내가 잠시 외출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러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본 광경은 노부부의 평온했던 삶의 꿈을 산산조각 내게 합니다. 안방의 침대에는 아내 이 씨가 얼굴과 목에 10차례 넘게 흉기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처참한 모습에 남편은 경악했고 울부짖으며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은 경동맥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하고 있는 범인과 이 씨가 사투를 벌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씨 아내의 양손에는 방어를 했던 흔적이 11군데나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사건 당일 오전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고 8시에서 8시 18분까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망한 거였죠. 다행히 성폭행이나 다른 가학행위를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지인과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죠. 참석하기로 했던 경로당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8시부터 12시 사이를 범행 추정 시간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대범하게도 피해자의 집에 있던 부엌칼이었습니다. 이외에 피해자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다만 집안에 있던 물컵 같은 이런 식기에서 6명의 것으로 보이는 DNA 일부, 그리고 신발장 거울에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6명의 DNA.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하나씩 대조를 했죠. 하지만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지문. 이것 또한 1년 전 이삿날 일했던 이삿짐 센터 직원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 씨를 살해하고 나서 이 집안에 남겨둔 흔적은 사실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화장실 슬리퍼 자국이었는데요. 이게 이 씨 집에서, 이 씨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화장실 슬리퍼 자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슬리퍼가 바닥에 혈흔이 조금 묻은 채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이 씨 화장실 원래 있던 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 누군가 살인 현장에 이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러면서 살인 후에 피가 묻었고, 이후 자신은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신발은 다시 원위치에 두고 간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 주목할 것은 범인이 작은 방에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침대 위에 고가의 명품 시계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던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금품을 노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사라진 물건이 없었어요. 집안에 있던 금품도 그대로 있고 시계도 그대로 있고, 즉 침대 위의 시계는 마치 범인이 금품을 노리고 왔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중요한 건 범인을 추정해야 합니다. 누가 이곳에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사건 현장 현관과 창문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쩌면 면식범,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안방에 있는 이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태연하게 화장실로 돌아가서 범행 때 묻은 피나 흔적을 씻은 뒤에 가지런히 슬리퍼를 벗어두고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민 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 없어. 면식범이야. 게다가 여기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로운 아파트. 드나드는 사람도 별로 없어. 게다가 신식 아파트니까 보안장치 잘 돼 있어. 출입기록 CCTV만 뒤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누가 보기에도 범인이 이 단지를 손쉽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척이 없었죠. 그 이유가요.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 등에 찍힌 188명을 대상으로 당일의 행적을 모두 조사했지만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집으로 들어간 거야? 방법조차 알 수가 없었죠. 당시 이 씨의 집에는 사진처럼 최신식 보안장치인 월패드라는 게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보안만 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전자기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집 밖에서도 집안일을 볼 수가 있고 가스나 보일러 켤 수 있고 그런 약간 최신 기술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집 안에 있을 때 누군가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그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면식범이 이 씨를 보러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다면
녹화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날 초인종을 누른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 또한 여기선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집에 왔던 사람은 남편 박 씨 기록 외에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인위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흔적도 없었죠. 어라? 이게 경찰이 처음 추측을 한 대로 면식범이 들어온 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노크를 해서 들어와서는 이 씨를 살해한 게 아닐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식범이 살해를 했다면 이유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두 부부는 특별히 누구에게 원한 살 일이 없었고 게다가 고에게 보험에 가입한 일도 없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 또한 깨끗했어요. 혹시 몰라서 이 사건 당일 자식들과 가족들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다들 정당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 한 명. 혹시 남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하고는 늦은 밤 돌아와서 시신을 발견한 것처럼 꾸민 것은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들어가고 나간 건 사실 모두 CCTV를 통해서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기록을 통해 그때 골프장에 간 것도 확인됐고 식사를 했던 식당의 CCTV에서도 남편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즉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혹시 외부에서 들어온 범인이 미리 집안에 들어와 있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미리 이 집에 들어온 흔적은 남아야 하죠. 그래서 경찰이 사건 일주일 전 CCTV를 다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서 숨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요, 가족이 아닌 다른 면식범이 가족들도 모르는 어떤 원한으로 인해서 사건 당일에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노크를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기록도 안 남고 CCTV도 안 보이고 사실 다소 좀 꼬여있긴 하지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걸리지 않고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다늘 어떻게 현장을 빠져나왔을까요? 남양주의 이 아파트는 사실 보안이 철저했던 만큼 외부인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가 만약에 계단을 이용했다라고 해도 아파트를 빠져나가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1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단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특별한 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아예 생각을 전환해서 혹시 여기가 새 아파트니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어떤 집을 통하거나 옥상을 통해서 진입을 해가지고 14층 피해자의 집으로 몰래 내려온 건 아니겠느냐? 이 가능성 또한 경찰이 조사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2층과 3층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옥상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냐?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요, 경찰은 아예 이 당시에 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48세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신발장과 화장실, 의류까지 혈액 반응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나마 이 이웃들 중에 아파트 옥상에서 이 씨와 고추를 말리는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약간 원한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을 겪은 이웃 한 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집의 거실 카펫을 압수해서 조사했고, 왜냐하면 혈흔의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게 되는데 역시나 특별한 범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 모를 어떤 청부살인의 가능성? 누군가 킬러를 보내서 그녀를 살해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청부살인업자라면 이 집에 이 남양주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이런 초면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들어왔다가 게다가 이 씨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줬을 리 또한 만무하죠. CCTV 한 컷도 없을 리 또한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생각을 펼쳐나가면 펼쳐나갈수록 더욱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경찰은 필사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괴담까지 돌게 됐냐면 주민들 사이에 이 아파트의 지하실에 몰래 숨어 사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숨어 살다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괴담이 들리게 됩니다. 경찰로서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이 괴소문의 근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연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냐? 이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살인사건은 2016년 1월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이후에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장기미제 수사팀을 통해 사건이 다시 재조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범인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분석 내용이 나오는데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범인이 식기에도 식기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흔적도 있었고 한 것으로 봐서 화장실과 부엌을 들어갔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신발과 식칼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범인은 분명 피해자와 가깝거나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익숙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시나요? 죽은 이 씨의 손에 방어흔이 11개나 발견된 것은 범인이 이 70대 노인이었던 이 씨를 쉽게 제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오히려 싸움이 난 거였죠. 즉 이거를 통해서 범인은 노약자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CCTV나 다른 곳에서 출입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파트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주민이거나 아파트를 관리하는 인물 또는 배달업체 직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게다가 신발까지 가지런히 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어쩌면 장기간에 걸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저 단순하고 금방 해결될 줄만 알았던 살인사건이 범행의 동기도, 범행의 방법도, 탈출 경로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 남양주 밀실살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인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평생을 함께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그런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던 박씨, 그의 가슴앓이를 우리가 좀 더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